네, 6월 22일 멤버십 라이브 파트 1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센티멘트가 온체인 데이터를 기준으로 지금의 비트코인 상황과 뭘로 인해서 이렇게 비트코인이 의미 있는 흐름을 보여주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지난 6일 동안 21% 상승을 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2개월 조금 넘는 시간 동안 비트코인이 21%가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20% 수준의 조정을 받으면서 급반등 이후에 20% 수준의 조정을 두 달 반 정도에 걸쳐서 지금 진행을 한 건데, 불과 엿새 만에 이걸 다 그냥 커버를 친 겁니다. 그래서 6일 동안 반등 폭이 21%.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블랙록, 인베스코, 위스덤트리, 이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 소식이 전해졌을 때마다 유입량도 늘고 가격도 반등하고, 거래량도 당연히 이렇게 따라서 늘고, 그런 게 지금 데이터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분명히 턴어라운드다, 이렇게 표현할 만하죠. 두 달 하락분 조정분을 6일 동안 다 해결을 했으니까, 리커버가 된 거니까 이건 분명한 턴어라운드에 해당한다. 그래서 블랙록과 위스덤 트리 등 여러 ETF와 관련된 낙관론이 지금 시장에 주입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의 상황을 만든 배경에 대해서 상당히 깔끔하게 정리를 했더라고요. 지금 사실 하루 사이에 가장 시장을 뒤흔든 멘트 중에 하나를 꼽자라면 단연 또 이제 제롬 파월 의장입니다. 지금 금리 인상 몇 달 뒤에 금리 더 올릴 거야, 거의 FOMC 위원들 거의 다 동의하는 부분이야, 이렇게 멘트를 하면서 증시는 때려 완전히 그냥 또 박혔죠. 그래서 다 이틀째 지금 하락 마감을 해버렸는데, 반면 암호화폐와 관련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멘트를 갑자기 이거 뭐지 싶게끔 멘트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암호화폐의 지속력이 확인됐다, 이런 말을 하면서 스테이블 코인을 나는 바라볼 때 돈의 한 종류의 형태로 바라보고 있다. 그러니까 머니의 관점으로 바라본다는 거죠. 그래서 머니니까 이거는 머니에 대한 신뢰 원천은 중앙은행에서 비롯돼야 한다. 다시 말해서 머니잖아요. 머니, 돈, 머니. 이 돈에 대해서는 중앙은행이 컨트롤해야 된다라는 멘트를 한 거거든요. 근데 그 돈의 주체가 지금 스테이블 코인인 거예요. 스테이블 코인. 단순히 이게 암호화폐 시장의 관점에서 암호화폐 시장을 되게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네, 이건 이제 1차원적인 해석인 거고, 사실 그 뒤에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들이 지금 깔려 있습니다. 일단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돼서 굉장히 긍정적인 멘트를 지금 해준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벌어진 상황들이 되게 재밌어요. 특히 서클, USDC, 미국을 대표하는 스테이블 코인 USDC와 USDT죠. 근데 서클에서 미국 국채를 다시 매입하기 시작했다라는 게 동시다발적으로 튀어나왔어요. 그러니까 제롬 파월 의장의 저런 멘트가 나오자마자 갑자기 서클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지난달에 미국에서 부채 한도 이슈가 마무리되고 나서 지금 채권을 대규모로 발행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3분기에만 1조 달러 규모가 국채 발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빚을 내서 국가 경제를 운용한다라는 건데, 사이즈가 너무 크다 보니까 와, 이게 맞나? 이게 빚으로 경제를 지탱하는 이 시스템이 되게 지금 일반화되어 있는데, 지금 전 세계 모든 국가의 정부 부채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잖아요. 저희가 예전 영상에서 그래픽으로 같이 짚어보기도 했었는데, 지금 세계 경제가 빚으로 지금 연명하고 있는 상황, 그게 지금 극단적인 상황까지 연출이 됐었던 게 지난달에 부채한도 협상이 정말 치킨게임 양상을 보이면서, 와, 이러다 진짜 미국 국가부도 선언 나오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까지 우리가 봤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부채한도가 상향이 됐고, 미국 정부는 지금 3분기에만 1조 달러 규모의 국채 발행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채를 사줘야지 정부에 돈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클은 지금 미국 정부 그리고 연준이 되게 원하는 행동을 이렇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재밌죠, 일단. 그러니까 지금 서클이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 타이밍에 또 이런 거를 발표를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을 우리로 하여금 갖게 만드는 거죠. 근데 우리가 또 이제 시장에서 투자자로서 좀 지켜봐야 될 거는, 미국 정부가 지금 3분기에만 1조 달러 규모의 국채를 발행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이게 결코 시장에 이렇게 도움이 되는 상황은 아닐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국채가 막
시장에 풀린다라는 거는 단기 조달 금리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하고, 무엇보다 은행자들의 예금을 빼서, 은행 예금자들이 예금을 빼서 그 돈 가지고 더 안정적인 국채에 투자할 확률이 높죠. 그러니까 은행 유동성이 또 고갈되는 우려, 이게 다시 말하면은 실리콘밸리 뱅크 시즌 2 은행 파산 이슈로 또 확장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을 또 보여주는 거고,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어진다라면 그 끝에는 경기 침체, 그래서 경기 침체 위험이 고조되는 어떤 시그널로도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 정부가 비주로 이렇게 연명을 하면서 국채 가지고 막 찍어내는 거, 야, 이게 맞나? 지금 생각이 많이 드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게 연준의 금리 정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서 지금 이게 어떻게 되려고 이럴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최근 10년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굉장히 경제학에서도 새로운 현상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되게 명확하게 포인트를 집어주는 학자들도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요즘에 이런저런 책들 보고 있는데 이게 뭐지 대체? 근데 확실한 건 뭐냐면 새로운 현상이라는 거예요. 이 정도로 전 세계 국가의 정부들이 빚으로 연명하고 있는 시대가 된 게 이게 비교적 최근의 일이라는 거죠. 특히나 이제 팬데믹이 가속화시킨 거고 살아남자는 이렇게 된 건데, 거기서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를 보고 있잖아요. 40년 최대 인플레이션, 고강도 금리 이슈, 다 지금 파생적으로도 벌어지고 있는 게 뭐 영끌족들 죽어간다 뭐 이런 것들도 다 여기서 지금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결코 지금 긍정적인 상황이 아닌 건데, 누군가는 이거는 대가를 치러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결코 긍정적이지 않지만 어쨌든 제롬 파월 의장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입장,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은 증권으로 봐야 된다라고 지금 SEC가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까는 소리 하지 마. 스테이블 코인은 머니의 한 종류일 뿐이야. 돈이야 돈, 달러랑 똑같아.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제일 반갑게 들릴 서클에서 막 부채 지금 재매입하기 시작했다라고 지금 밝힌 겁니다. 사실 부채 한도 협상 이슈가 막 안 좋게 벌어질 때 미국이 진짜 부도나는 거 아니야? 국가 부도나는 거 아니야? 이런 말들이 나왔을 때 서클이 준비금 안정성을 높이겠다라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국채 다 처분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다시 매입하기 시작했다 뭐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랙록이 관리하는 서클 리저브 펀드를 통해서 국채를 매입하는데, 지금 확인해 보니까 어제 날짜로 22억 달러 규모의 국채가 지금 매입되어 있는 상황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재밌는 상황인 거죠. 근데 사실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더 직접적인 포인트는 이번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스테이블 코인을 머니의 형태로 봐야 된다라는 멘트가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더 의미가 있는 거는, 지금 이게 SEC의 주장과 완전히 결이 다른 대척점에 정반대 대척점에 있는 주장 멘트라서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 SEC 같은 경우에는 바이낸스 USD 이 스테이블 코인을 증권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 기소 이후에 다음 타자를 거론할 때 이 서클과 테더가 지금 거론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이 거론이 됐던 거죠. 왜냐하면 얘들은 기본적으로 지금 스테이블 코인도 증권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지금 SEC가 해왔던 거고, 거의 뭐 이것들이 지금 혼자 난장판을 벌이고 있다가 어떻게 보면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제동을 지금 좀 걸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SEC가 바이낸스를 기소하면서도 바이낸스 USD, BUSD는 증권이다, 바이낸스가 잠재적인 이익을 줄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투자자들은 바이낸스 USD를 거래소에 예치한 거다. 그러니까 바이낸스 BUSD를 예치해 놓으면 이런저런 혜택을 줬잖아요. 뭐 이자를 준다던가 뭐 수수료 할인을 준다던가 이런 혜택을 줬기 때문에 이거는 전형적인 증권이다, 투자를 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제 완전 개소리죠. 그러니까 논리를 만들기 위해서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막 했던 거죠. 아니 스테이블 코인이 뭐 어떻게 달러랑 1대1로 패깅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게 화폐지, 이게 증권이야.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의 주장인 건데, SEC가 이 쭈꾸미 대가리가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이게 기소장에다가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있으니까 와 뒷골 잡게 만드는 거죠, 여러 사람. 그런데 이번에 미국에서 화폐정책, 통화정책의 책임자인 미국 연준 의장이 스테이블 코인은 화폐로 바라보고 있어, 화폐의 한 형태, 돈의 한 형태로 바라보고 있어, 뭐 이런 멘트를 지금 날려준 거예요. 굉장히 섹시한 멘트를 해준 겁니다. 또 재밌는 게 지금 뭐냐면은, 일단 SEC와 CFTC도 스테이블 코인이 증권인지 상품인지 이거를 지금 관례를 못하고 있어요.
SEC는 스테이블 코인도 증권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반면에 CFTC는 지난 3월에 바이낸스 기소하면서 스테이블 코인은 상품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대표적인 금융 규제 기관인 SEC와 CFTC에서도 스테이블 코인을 증권으로 바라볼지 상품으로 바라볼지, 이 법적인 지금 바운더리가 없으니까, 이게 기준이 없으니까 지들끼리 밥그릇 더 가져가겠다라고 싸우는 건데, 이 난리통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돈의 한 형태로 보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되게 깊은 이슈예요. 이게 뭐냐면, 지금 의회에서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해서 이제 법안을 만들려고 하잖아요. 연내에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안이 나올 거라는 전망이 지금 우세하거든요. 이게 원래 작년 연말쯤에 가급적이면 나와줬으면 했지만, 이게 의회 회기 바뀌면서 이게 그냥 넘어갔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 관련 규제 법안이 만들어지기 전에 리플 소송과 관련해서 결론이 나오고, 증권성과 관련된 법원의 어떤 갈래타지가 나와주고, 그러고 나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안 이슈가 법안으로 만들어지고, 그러고 나서 포괄적인 암호화폐 법안이 세팅이 되면서 미국에서 암호화폐와 관련된 규제 명확성이 조금 더 선명해질 것이다. 이게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기대하고 있는 포인트거든요. 근데 제롬 파월 의장이 지금 타이밍에서, 다시 말해서 미국 의회에서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법안을 지금 처리할까 말까 막 지금 갑론을박을 하고 있는 그 와중에서, 야 증권 상품 이런 거 아니야, 화폐 연준이 관리하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린 또 하나 알고 있죠. 7월 1일부터 연준의 페드나우가 이제 공식적으로 런칭을 합니다. 블록체인 기반의 돈의 흐름이 미국에서 세팅이 되는 거예요. 근데 블록체인 기반의 돈의 흐름에 있어서 돈이 돌아다닐 때 CBDC가 가장 최우선이 돼야 될 겁니다. 연준 입장에서는. 그런데 스테이블 코인을 그렇다고 버릴 수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CBDC, 달러만 가지고 뭔가를 하기에는 영역이 축소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확장성을 위해서 오히려 브리치 커런시의 관점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바라볼 수도 있는 거죠. 그 속내는 모르겠어요. 지금 연준이 어떤 진짜 진위를 가지고 스테이블 코인을 돈의 형태로 바라보고 있는지 100% 알 수는 없죠. 사람 속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충분히 지금 연준 입장에서는 스테이블 코인 이슈까지 가져와서 연준이 다, 왜냐하면 스테이블 코인을 억압을 한다고 사람들이 CBDC를 쓸까요? 전혀 저는 아닐 거라고 봐요. 결국에는 CBDC와 스테이블 코인과 그 밖에 민간에서 안정적인 규제를 인정받은, 예를 들면 XRP 같은, 앞으로 이제 그렇게 되겠죠. XRP나 뭐 이더리움이나 이런 시장의 평가도 마치고 규제도 받는 이런 어떤 특정 메이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죽인다고, 그런 애들을 죽인다고 CBDC가 산다라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1차원적 표면적으로 중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죽이면서 위안화 CBDC를 살리려고 했던 거잖아요, 전략적으로. 그런데 지금 또 2차적으로는 홍콩을 통해서 암호화폐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CBDC만 놓고 블록체인 가지고 뭘 해보겠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즈니스의 영역이 나와줘야지 거기서 돈이 굴러가고, 그 돈이 나와줘야지 세금이 들어오는, 정부 입장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어떤 그런 돈의 플로우 시스템이 마련되는 거기 때문에 CBDC를 위해서 민간 암호화폐를 죽인다? 그럼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과세의 영역에 있어서 지금 되게 불안하거든요. 거기다가 여기 또 더 복잡한 건데, 여기에 또 AI 이슈까지 있어요. 지금 각국 정부는 과세를 어떻게 하면 더 많이 할까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AI 시대가 도래하면 도래할수록 세금을 내는 사람들의 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빅테크의 시대가 이미 입증을 하고 있는데, AI 시대가 더 본격화되면 이게 더 빨라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지금 되게 복합적인데, 결과적으로는 비즈니스의 영역이 더 확장돼서 더 키워서 여기서 돈을, 과세를 해내야, 세금을 삥 뜯어야 된다라는 굉장히 큰 원초적인 또 근본적인 그런 이슈가 지금 정부에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웬만한 병신 아니고서는 CBDC를 살리기 위해서 민간 암호화폐 영역, 암호화폐 기업을 죽인다? 웬만한 정말 이 병신 수준 아니고서는 그런 생각을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CBDC와 스테이블 코인이 함께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이번에 제롬 파월 의장이 얘기를 한 거죠. 지금 굉장히 섹시한 멘트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 거예요. 이게 지금 뭘까?
이게 단순히 SEC를 조지기 위한 좀 단순한 차원일까? 아니면 정말 크게 암호화폐 시장을 어떤 글로벌 주도권, 리드하는 어떤 권한을 지금 중국의 홍콩에 뺏길 것 같으니까 한번 잡아보겠다라는 어떤 의지를 뉘앙스적으로 제롬 파월의 입을 통해서 보여준 것일까? 이게 뭘까? 궁금한 거죠. 그런 부분들도 염두에 두시면서 지금의 상황을 바라보시면 좀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일단 이런 상황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또 한 가지가 지금 이런 지금 타이밍이 되게 묘한 거예요. 안 그래도 지금 게리 겐슬러, 그러니까 1순위는 제니 옐런, 2순위 게리 겐슬러, 지금 바이든 팀의 경제 주요 핵심 라인 경질을 시키겠다라는 내용들이 말들이 월가에서 나오고 있다라고 스네마인 벤처스의 아담 코크란이 지금 분위기를 전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이틀 만에, 하루 이틀 만에 또 연준이 SEC 위원장의 어떤 멘트를 바보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멘트를 지금 연준 의장이 했다라는 거, 이것도 우리가 그냥 쉽게 간과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시장 자체는 뜨겁게 지금 달아오른 상황이에요. 약간의 조정이 와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며칠 사이에 일단 6일 동안 21% 반등했으니까 많이 올랐죠. 이 와중에 또 블랙록, 위스덤 트리에 이어서 인베스코에 이어서 이번에 또 발키리까지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을 했습니다. 재밌는 거는 이제 승인이 되면은 나스닥에 상장이 될 거고, 티커까지 나왔어요. BRRR, BRRR. 티커까지 지금 나왔어요. 작정하고 지금 한 겁니다. 작정하고. 그래서 블랙록이 승인되면 줄줄이 다 승인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야, 요것도 재밌는 표현이죠. 요것도 지금, 세력들이 다 들어오고 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 재밌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피델리티, 시타델, 찰스 슈왑이 돈을 분배해서 만든 월가의 크립토 거래소 EDXM 공식 런칭. 그래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비트코인 캐시가 그래서 어제 좀 시세를 많이 받았죠. 한 20% 정도 받았던데, 전 이거 알고도 왜 비트코인 캐시 매수 안 했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나중에 참 바보 같아요, 그런 거 보면. 네, 이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가 지금 복합적인데, 지금 여기 이제 또 한 가지 상황이 미국 대선 이슈잖아요. 대선이 진행이 된다라는 거는 대선 자금을 누군가가 어마어마하게 쏴줘야 된다라는 건데, 제가 이거 다시 생각해 보니까 이 서지 발레이의 이건 이거 사고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도한 게 아닐까. 그러니까 오키프 미디어라는 곳과 서로 짜웅을 하고 마치 폭로성 내용이 유출된 것처럼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래서 멘트가 일단 되게 셌죠. 누가 대통령인지 중요하지 않다. 누가 대통령의 지갑을 쥐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지금 이 대통령의 지갑이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선거 참여 후보를 매수하는 거 너무 쉽고, 상원 의원들은 $10,000면 돼. 1,300만 원만 주면은 상원 의원을 매수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미국 정치권도 얼마나 썩어 빠졌는지가 지금 나오는 거고, 동시에 블랙록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이 경제 권력으로서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도 약간 뉘앙스적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블랙록이 사실 바이든 행정부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바이든의 이 지갑, 이 누가 대통령의 지갑을 쥐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제가 이 멘트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니네 지금 바이든 재선하려고 하는 건데 그 지갑 누가 해줄 것 같니? 라는 시그널을 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재밌는 게 뭐냐면,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경제 요직에 대거 진출했던 게 블랙록 라인이에요. 그래서 브라이언 디스 당선인 시절에 경제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블랙록에서 투자 글로벌 헤드 역할을 했었고, 이 사람이 지금 상당히 약간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 윌리 아데이에모, 이 재무부의 부장관이거든요. 제니 옐런 바로 밑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데, 블랙록의 선임 고문 출신이고, 더 재밌는 거는 레리 핑크 CEO의 비서실장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레리 핑크의 지금 수족 같은 사람이 미국 재무부의 부장관, 이 세컨 파워로 지금 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월가에서는 분위기를 제니 델런과 큰 돈을 내고 있는 고액 기부자들, 그러니까 블랙록 같은 애들이, 이런 기업들이 지금 하고 있는 얘기가 제니 델런 1순위, 그 다음 게리 겐슬러 쳐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고액 기부자들이 돈을 지금 내놔야 될 타이밍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블랙록이 이걸 하고 있어. 근데 재무장관을 깐다고? 근데 부장관이 누군가 봤더니 레리 핑크의 수족이에요. 수족. 비서실장 출신.
거의 단순화시켜서 말하면 이 사람은 블랙록 CEO의 비서실장을 했기 때문에 지금 재무부 부장관으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약간 좀 거칠게 표현을 하면, 그렇게 표현을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이 블랙록의 CEO의 비서실장 출신이라는 게 그만큼 이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블랙록이 안 그래도 경제팀의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걸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차기 재무장관 자리까지 노리고 있는 건가? 뭐지 이거? 이런 생각이 지금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타이밍적으로 다 보자는 거예요. 왜 연준 의장이 갑자기 이 타이밍에 갠슬러와 제니 옐런과 갠슬러의 경질 타이밍에 맞춰서 갠슬러를 반박하는 그런 멘트를 연준 의장이 해주고, 그런데 미국 연준은 다음 달에 페드나우 출시를 앞두고 있고 블록체인에 이제 올라탄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CBDC 시대로 나아가고 있는 거고, 그 과정에 스테이블 코인을 비롯해서 민간 암호화폐 기업들을 다 같이 안고 가야 된다라는 뉘앙스를 던진 건데, 이 와중에 블랙록은 갑자기 막 어마어마하게 암호화폐 시장으로 지금 들어와 버렸어요. 근데 그 뒤로 줄줄이 다 따라오고 있잖아요. 발키리까지, 심지어 인베스코, 위스덤 트리, 거기에 발키리까지 줄줄이 다 따라오고 있어요. 거기 연합군이 다 따라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타이밍에 월가에서 암호화폐 거래소를 지들끼리 세력끼리 만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뭘까? 얘네 지금 돈 필요하구나, 뭐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황이, 일단 우리는 이런 어떤 미국에서 돌아가고 있는 정치적인 맥락까지 진위까지 알 필요는 없고, 이런 상황들이 어떤 방향성을 가리키고 있는지 정도는 우리가 유추를 해야 되니까, 그런 관점에서 지금 제가 방향성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맥락을 설명드린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보시면 지금 시장을 이해하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